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에 갑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중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와 주요 일정,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셔틀 외교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내일 방문하시게 되는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벌써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6번째 회담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시바 총리와 캐나다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도쿄로 우리가 방문을 했었고 또 이후에 이시바 총리가 부산으로 방문을 했었죠. 이후에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다카이치 총리와는 3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10월에 만났었고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 11월에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우리가 나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혹시 이제 반일이라든지 혹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많이 불식이 됐다라고 여겨지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셔틀 외교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은 1박 2일로 비교적 짧은데요. 화면으로 주요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방문 첫날인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14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호료지를 시찰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에 귀국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 취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냥 보수도 아니고 강경 보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나 사실 한국 화장품도 쓰고 한국 드라마도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다카이치 내각이 어떤 성향입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 보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자민당은 굉장히 이제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시바 총리라든지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이제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좀 오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 놀랐던 건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취임한 이후에 바로 화장품도 사용하고 있고 또 한국 김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나 혹은 취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볼 때는 비록 이제 원래 그 다카이치 내각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강경하고 또 보수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취임 이후에 취하고 있는 여러 안보 정책 같은 데서는 상당히 발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
특히 이제 실익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관계를 악화하는 것을 굉장히 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일본도 한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에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짧은 일정인데 5번을 만나게 되는군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방이 결정된 건데 셔틀 외교를 이어나간다. 이 자체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셔틀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일 간에는 죄송합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양국이 이것을 지켜가고자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최근에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개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는 무려 우리가 12년간 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양국 간의 셔틀 외교를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또 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최 장소를 들여다보면 일본의 지방 도시입니다. 나라현인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그리고 지역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장소를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음에 일본을 방문을 할 때 나라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지방도시 나라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최하는 것을 한 3가지 의미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 총리, 현재 현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라고 하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도 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중의원 해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하는 만큼 굉장한 지지 기반이 있고 또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 차원에서 보면 지방에서 개최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거나 할 때 보통은 도쿄나 서울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산 그리고 나라 이런 식으로 양국이 온전히 오롯이 그 나라 정상과의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방문을 할 때 지방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성숙해졌고 또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호류지 같은 경우에는 1500년 전에 한일 교류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불교와 건축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전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역사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양국 관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역시나 국내적인 일본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국내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나라의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논의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 협력이 논의될까요? 일단 위성락 실장께서 발표하셨던 거에도 지식재산 보호라든지 AI 등 이제 미래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예. 또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 문제, 인적 교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사회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경제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국이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역사 문제라든지 혹은 외교적인 갈등에 치우쳐서 양국 관계를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첨단 기술 그리고 민생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의제라고 한다면 이 CPTPP 가입 논의 이 부분을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CPTPP가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협정인데 이 부분도 의제에 오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CPTPP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CPTPP 가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본이 한국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CPTPP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양국 간의 의제만이라고 또 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과 한국의 그 가입을 지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또한 이러한 입장을 좀 보여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모든 가입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입 논의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차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동 발표에서 이 CPTPP 언급이 나올지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또 중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도 꺼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히토류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네, 일단 중일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상이 지난주에는 또 중국을 방문하고 이번 주에는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그 안에서 이제 강하게 크게 현안으로 부상하게 된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를 제한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한국도 중일 갈등에서 방관자라든지 혹은 관찰자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뭐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중국과 반중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대척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양국 간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간 자제해왔던 과거사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입니다.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본은 영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방일에서 과거사 논의의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조세이 탄광.
그간 많은 분들이 잊고 지냈던 비극인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건 이제 1942년에 야마구치현에 있는 해저 탄광이 붕괴가 되면서 조선인 당시 강제징용을 받은 그런 피해를 입은 136명의 조선인과 그리고 47명의 일본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뭐 있지만 또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과거사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희생자 유해 수습 문제가 인도적인 이제 의제로 남아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방금 이성락 실장께서 브리핑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 추진이나 혹은 DNA 감식 같은 것들을 좀 가속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 추모라든지 혹은 뭐 현장 정비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완의 과거사였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지 않습니까? 지난 한중 정상회담 때도 중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이끌어냈는데 이번 방일 때는 어떤 결과 기대해 보면 될까요? 네, 역시 일본과도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또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본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무언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한미일 협력의 공고화라든지 한미일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에 불과 엿새 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실 좀 난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역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6일을 이제 텀을 두고 지난주에 가고 또 이번 주에 가고 하다 보니까 양국 간에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중일 갈등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메시지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한쪽에 좀 경도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한 이제 주의와 또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본에서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 중국이 한일 간의 관계 혹은 한미일 협력의 관계를 조금 더 약화시키려고 한국을 좀 중국적으로 경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에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한국도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 사이에서 관찰자라든지 방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네. 실제로 당사자라는 거죠. 특히나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중일 갈등 해소를 통한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라는 차원에서도 한국의 어떤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보다는 한국에게 있어서 이 지역의 평화가 왜 중요하고 특히나 대만 문제는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원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중국에 이은 일본 연쇄 회담을 미국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한중일, 한미일 협력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원칙과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한미일 협력은 역시나 이제 대북 억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여기에 더해서
한미일 간에 또 최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뭐 신흥기술이라든지 이러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충돌을 방지하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변국들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 이 지역의 발전 그리고 협력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방일 일정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